안타까운 사례가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근로소득은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시고 연봉 자체도 높은데 집을 못 사세요. 왜냐하면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대출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든가 반발이 너무 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마인드는 뭐냐면 집이라는 건 돈을 모아서 사야지 대출 없이 내 돈으로 오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집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구조는 이상적인 구조는 나의 근로소득을 열심히 모아서 약간 부족한 돈은 대출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는 집을 사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의 근로소득만으로 돈을 모아서 다 오롯이 대출 없이 집을 사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대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라든가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집은요 결코 근로소득이 많아서 빨리 사고 근로소득이 적어서 늦게 산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출에 대한 개념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분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이제 그런데 차이가 명확히 있는 게 하수분들은 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급하고요. 고수들은 뭔가 많이 경제적으로 이루었다, 부를 좀 형성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수 입장에서는 나도 빨리 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고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내공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빨리 부를 쌓아야 되겠다, 경제적인 뭔가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법론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질문보다는 결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좀 미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찍어주세요. 그냥 대놓고 그러세요. 오면 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아무리 잘 상담을 해드리고 방법론적인 얘기를 쫙 해드려도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찍어주세요거든요. 근데 뭘 안 찍어드리면 서운하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상담은 만족하지 않아요. 표정이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럼 고객이 왔는데 상담하러 왔는데 만족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조건에 맞게 몇 개를 찍어드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찍어드리는데 근데 찍어드리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 끄떡끄떡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좋은데요. 더 좋은 건 없을까요? 이러거든요. 왜 그런 질문을 또 하시냐면은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그 선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왠지 더 좋고 더 큰 거를 계속 바라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고수는요, 그런 미시적인 질문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이미 뭐가 좋은 물건인지 뭐가 나쁜 물건인지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좀 거시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찍어주세요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이 A 아파트에 대한 그 물건 분석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시장의 흐름 이런 큰 그림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거든요. 근데 너무 찍어달라고만 하는 게 찍어드려도요 막상 안 하세요. 문제는. 그래서 좀 질문하실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큰 그림에서 질문을 하시면 더 그게 약간은 돌아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목론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빌라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집값이 워낙 올라가고 특히나 아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 상품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런데 아파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주거를 해결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뒤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빌라 매매에 대한 문의도 좀 꾸준하게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또 차이가 있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빌라에 대한 문의가 늘었고, 그다음에 젊은 층, 특히나 뭐 30대들은 빌라에 대한 문의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 분들은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보다는 상가라든가 수익형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아파트가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본인의 아파트만 있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기도 뭐 가젤 뉴타운이라든가 신축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 한 4, 5년, 5, 6년 전에 분양받았던 가격의 2배, 3배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아파트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깔고 있으면 당장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좋은데 뭔가 대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상가주택이라든가 이런 원룸 건물, 월세 나오는 건물을 좀 알아보시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예. 그런 젊은 학생들이 와서 물어보고 상담을 신청을 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저도 비교적 20대 중반 후반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분들보다는 부동산에 빨리 눈을 떴는데 요즘은 저보다 더 빨리 눈을 뜬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땐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 학생은 저렇게 관심을 갖고 저렇게 노력하면 정말 뭐 경제적으로든 뭐든 크게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요. 근로소득을 너무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등한시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자본소득이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오로지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정작 근로소득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정말 내 부모님이 뭐 유산으로 아니면 증여라든가 상속으로 뭐 50억, 몇십억, 그러니까 뭐 평생 직장인이 벌어도 못 벌 만큼의 큰 액수를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게 아니라면 근로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소득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무조건 근로소득이에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자본소득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반대로 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로소득은 이거 얼마 200만 원, 300만 원 이거 어떻게 부자 돼? 언제 모아요? 이거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약간 좀 벗어난 얘기긴 하는데 부모님이 전세를 얻어줬어요. 자취방으로 원룸을. 근데 그걸 몰래 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은요, 그 상승장의 흐름이 좋아서 돈을 딸 수는 있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게 그 학생이 어떻게 보면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이게, 너무 나중에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실력으로 그 돈을 딴 게 아니거든요. 실력으로 그 수익을 낸 게 아니거든요. 운이었거든요, 운. 근데 그 학생은 그게 운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돈 벌기 쉽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특히나 젊을수록 근로소득에 대한 지향점, 목표는 좋아요. 좋은데 근로소득이 뒷받침 안 되는 자본소득은 없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직장생활 힘들죠. 물론 다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장생활 힘드니까 그냥 뭐 자영업을 해볼까? 사업을 해볼까? 아니야. 요즘 투자. 그래. 전업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퇴사를 꿈꾸시고 또 실행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퇴사하기 전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물론 힘들지만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전업 투자를 하든 뭐 직장을 그만두려면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필요해요. 매달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요.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키우면 키울수록 수익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리스크긴 하는데 대부분 그러면 대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비, 이자,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월급이라는 거는 그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월급이 끊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정 수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제가 좋은 대출은 지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집을 산다, 투자를 한다, 목적이 어땠든 간에 대출은 어떻게 보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요, 직장이 있다는 거, 소득이 증빙된다는 거, 그게 정말 큰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한도 금리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대출이 승인되냐, 거절되느냐, 이런 큰 갈림길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소속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 사업을 한다, 장사를, 자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월급 자체가요,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률이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뭐 상가라든가 뭐 오피스텔, 원룸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비용 빼고요, 뭐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 빼고 순수익이 한 5%, 연 5%면 굉장히 우량 물건이거든요. 그럼 5%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내가 받는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5% 수익률을 역산을 해보면 7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조금 돈을 잘 번다. 그래서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12억이에요. 부동산으로 하면. 내가 500만 원을 월세로 받으려면 12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저는 그래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부수적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아낄 수 있는 돈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의료보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은요,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나눠지잖아요. 저 같은 이제 자영업,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저는 분류가 돼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맞벌이를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돼 있는데, 요즘 남녀 평등 시대긴 하지만 저희 집은 저희 와이프가 더 재산이 많아요. 부동산 자산이. 그래서 저보다,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은 뭐 제가 자영업이다 보니까 더 많을 때도 있고 뭐 적을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겠죠. 많은데 자산은, 부동산은 더 저희 와이프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의료보험 나오는 거 보면 제가 한 3배 정도 더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입자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비용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따져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뭐냐면요,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 물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사람과 사람과에 관한 그런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직장을 그만둬 버리면 그런 데서는 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압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정적인 수입이 딱 끊겼기 때문에 뭔가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달이 비용이 나가죠. 생활비 필요하고요. 뭐 돈 쓸 일은 많은데 수익이 안 생겨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빨리 실적을 내야 되겠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자칫 섣부른 투자 때문에 엉뚱한 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익은커녕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퇴사를 할지 말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질문 하시는 분들한테 덧붙여서 이 2가지를 퇴사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 2가지 조건 충족하셨나요? 물어보는데 그 2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버시는 근로소득의 이상으로 자본소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월세가 됐든 뭐 다른 소득이 됐든 간에 그 이상의 소득이 있냐? 그걸 물어봐요. 그게 되세요?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50세 이상이세요? 그걸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요즘 파이어족 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이 조기 은퇴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은 돈이겠죠. 근데 돈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 몇 년 동안 몇 세에 은퇴를 해서 내 노후에 얼마를 쓸 테니까 이 정도 자금이 필요하겠구나. 그 자금 계획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조기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자금에 대한 부분, 그 기본적인 것만 딱 세팅을 하고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분명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선언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년 만에 결국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놀아줄 친구들은 없는 거예요. 한참 40대 다 친구들은 직장하고 일하고 다 하는데 혼자서 집에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고요. 뭐
하는 것도 한두 달이죠. 근데 문제는요, 나만 은퇴를 한 거지 내 가족들, 내 자녀가 은퇴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행도 한두 달 다니는 거지 1년, 2년 평생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기 은퇴를 생각하실 때는 자금 계획은 당연히 기본 세팅이 돼야 되고, 부수적으로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건데, 내가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간 계획도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표 내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그런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많이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부동산도요, 나이에 맞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여기 주변에 이제 오래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70대 후반의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인데 돈이 생길 때마다 자영업을 해서 매달 수익이 들어올 때마다 뭘 하셨냐면, 그분 땅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사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현재 가치로는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 60억, 70억 딱 들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부러운데 그분은 문제가 뭐냐면 생활비가 없대요. 왜 생활비가 없냐면, 예전에 자영업이 잘 될 때는 매달 수익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장사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면 전 역으로 말해요. 어르신 사장님, 땅 파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분은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세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못 팔아. 근데 그분한테 지금 필요한 건 언젠가 개발될지 모르는 그 땅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나에게 200만 원, 300만 원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분은 그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보다는 지금 당장은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래서 나이에 맞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령대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떤 시세 차익형이 좋아요, 수익형이 좋아요,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획일화 해서 딱딱 답을 드리는 게 안 맞아요. 왜냐면 연령대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연령대를 한번 나눠봤는데, 20대 때는 뭐 투자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직은 좀 섣불러요. 왜냐면 집을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거, 집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물론 사고 팔긴 하겠지만, 이게 경험이라든가 연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경험 쌓기, 그다음에 일단은 시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좀 시드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저는 훌륭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30대 중반 때부터는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이제 첫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30대 중반에 내 집 장만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늦어져도 30대 후반까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세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30대 후반에 집을 어떻게 사요? 이러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투자와 거주를 병합했을 때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투자와 거주만 분리하셔도 30대 후반에는 충분히 집을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 후반에는 늦어도 내 집 장만을 하시는 게 1차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로 넘어가면요, 40대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활성화하고 근로소득이 가장 한참 피크를 찍을 때거든요. 그럼 그때는 근로소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을 최대한 크게 증가시키고 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좀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거에 좀 비중을 두셔서 그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0대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은퇴 준비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나의 근로소득의 정점은 찍고 하향 곡선을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근로소득을 대체해 줄 만한 자본소득을 좀, 수익원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보다는 어쩌면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50대로 넘어서면 근로소득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좀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40대, 50대 초반까지 좀 공격적으로 시세 차익형으로 자산을 늘렸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좀 안정화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돌리시는 게 좋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하시거든요. 또 찍어달라는 분이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때로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40대 때는 시세 차익형으로 가야 되니까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집을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내가 50대 때 이후부터는 그걸 계속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안정화 작업을 하면서 수익형으로 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전세로 늘릴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 증액하고 아니면 다른 뭐 근로소득 합쳐가지고 걔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돌려. 그러면은 그게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정화 작업, 그다음에 수익형으로 돌리는 작업, 이거를 계속 병행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은퇴하는 시점, 그러니까 50대 중반 이후 늦어도 60대 초반까지는 근로소득을 넘어설 수 있는 자본소득, 수익형 부동산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비율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꼭 있어요. 그럼 몇 대 몇으로 가요? 막 이런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6대 4 정도. 그러니까는 6은 그 수익형, 그다음에 4는 시세 차익형 정도로 가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4보다도 비율을 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 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 4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에 맞게 좀 때로는 공격적으로 하시고 또 때로는 안정화 작업으로 가시고 때로는 시세 차익형보다는 수익형으로 가시고 이렇게 좀 점진적인 변화를 거치신다면 노후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샀는데 이 산 부동산이 한 달에 월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결국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매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수익률 부풀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원래는 200만 원짜리 정도 상가예요. 근데 이거를 임차인하고 좀 얘기를 해서 250으로 좀 하자. 그러면 매매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부풀리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를 딱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상가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그 주변에 비슷한 상가들의 임대료 시세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정말 적절한 시세인지 수익률인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상가만 보실 게 아니라 주변에도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계속 하기가 어려운 그 임차인분들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장사를 마지 못해서 그냥 계속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실 생각도 있는 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계약을 하실 때 그 임차인한테 계속 이 조건으로 장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월세가 나온다는 걸 딱 한 달에 250만 원 나오네? 계약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임차인 나간대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이 이 장사를 계속 할지 좀 의사를 좀 물어보시는 게 특히나 요즘 같은 좀 불경기에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또 안전장치로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상가 수익성 상품에서는 그 공실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 임차인을 잘 유지하고 오래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바뀔 때는 분명히 이제 뭐 잔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임차인하고 다시 재계약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임차인의 그 동의서를 받는 거죠. 임대인이 바뀌는데 저 장사 계속 할 거니까 그냥 뭐 계약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임대인 변경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그 매도자한테 좀 요구를 해가지고 매수자가 받아놓으면 그래도 좀 이런 공실 리스크라든가 바로 임차인이 나간다는 그런 불안한 감에서는 좀 떨쳐버릴 수가 있죠. 이게 투자에서는 엇박자를 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떠나서 그 부동산에서 엇박자를 내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요. 심리적인 타격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엇박자가 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흔히들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집값이 뭐 5억이 올랐어요. 그럼 매년 1년에 평균적으로 5천만 원씩 올라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집값은 절대 그렇게 안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상향을 이렇게 그리면서 우상향을 해서 5억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5천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해에는 현상 유지로 보합 상태로 가거나 소폭 하락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해에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소폭으로 좀 상승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해는 한 번에 2억, 3억이 확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 엇박자를 내면은 굉장히 이제 손실이 큰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주변에 집들은 우리 집만 빼고 다 올랐어요. 우리 집이 안 올랐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 집만 안 올랐어요. 근데 다른 집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내 집을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그 올라가는 집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갈아타는 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왜 신중하셔야 되냐면 이게요. 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의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라 할지라도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 때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가 한 번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순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들도 그 동네 입지가 비슷비슷하지만 순위가 다 서열이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아파트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2등 아파트, 3등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는 다 가격이 올랐는데 내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올랐다? 그러면 조만간 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내 아파트의 차례가 점점 왔구나. 그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아파트와 가장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 아파트의 주변 아파트는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최근에 많이 올랐는지, 머물러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 아파트마저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내 아파트의 순서가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절대 파시면 안 되죠. 근데 그때를 못 참고 팔고 올라간 아파트를 잡으시면 그 올라간 아파트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잡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갈아타자마자 안 올랐던 아파트, 나의 판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은 당연하고요. 내가 늘 내가 늘 얘기를 듣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속상해요. 아, 그렇게 가격이 안 오르더니 내가 파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구나. 그래서 주변에 내 아파트만 가격이 안 올랐어요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선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요. 돈을 모으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록 시작은 근로소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은 자본소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요. 자본소득이 되려면 근로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소득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자본소득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가장 기본이고 초석이 되는 근로소득을 좀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좀 배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큰 자산과 큰 재산을 벌고 정말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그 가치를 정말 아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일수록 좀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 요즘 집 사는 걸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게 투자에서 또 자산 형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집 장만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 장만을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늘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긴 하지만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사이클을 그리면서 오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번 상승장, 이번 사이클에 탑승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다음 사이클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지금 사이클을 탑승하지 못했다고 낙담해하거나 실외에만 빠져있지 마시고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시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탑승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 사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반드시 기회가 오니까요.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